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대한통합방재한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성환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크라시의 엑스제를 통합방재학적인 관점으로 모두 소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같은 대한의대를 졸업을 하고 현재 울산에 있는 파인힐 병원에 암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만 진료를 하고 있고 현재 그 한방 원장을 맡고 있고 통합의학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대한암한의학회 현재 부회장, 사단법인 대한통합암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한의사분들이나 의사분들에게 한약을 이용한 암 치료법에 대해서, 관리법에 대해서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2017년에 부산시 한의사협회에서 초청을 하셔서 그때 이제 교육 삼아서 한의사협회에서 초청을 하셔서 암치료를 지원하는 한약과 운영이라는 적용으로 크라시아제약하고 처음 인연을 맺었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2017년에 한 2차례 정도 저희 대한통합방재한의학회에서 주되게 한약을 보는 관점들을 전체적인 기초처방을 이용을 해서 한약 처방에 대한 운영에 대한 방법을 강의를 했던 장면입니다. 오늘 강의는 대한통합방재한의학회에서 제안하는 처방 가이드를 주되게 설명할 건데요. 별표 3개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영어를 저는 에센스 사전을 이용해서 했는데 별표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고 하나도 없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별표 3개는 영어로 따지면 중학교 수준, 별표 2개는 고등학교 수준, 별표 1개는 대학교 수준, 없는 건 대학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한약 처방도 이렇게 이게 정말 다빈도되고 기초 처방인지를 알려드리고 하면 훨씬 더 처방을 접근하는데 편하시고 접근하기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학회에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별표 3개짜리는 기초 처방이고, 그러니까 기초 처방이니까 반드시 어떤 처방을 이해할 때 아셔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임상에서 가장 다빈도되는 처방도 된다는 그런 뜻을, 2가지 뜻을 갖고 있고, 별표 2개짜리는 임상에서 다빈도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별표 1짜리는 다빈도는 아니지만 좀 임상에서 좀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 것들은 이번 강의는 없습니다만 아직 임상 진료가 많지 않은 처방들이 한국에 엄청난 처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요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할 정도. 아직 증례는 많이 보고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저도 이제 동의보감을 공부하고 경학전서나 의학인문을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도제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되고
그 처방을 일일이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이게 정말 다빈도된 처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면 어렵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제일 다빈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한말 모은 게 이제 방역화편이라는 책인데 그 책 역시 별표 3개가 있고 2개가 있고 1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임상관 어렵죠. 그거는 동의보감도 그렇고 방역편도 좀 더 에센스라고 하는 방역편도 그렇고 그 사상의학 처방도 마찬가지고 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다 다빈도된 임상의 처방이 있고 또 한 중급된 처방도 있고 좀 아주 기초 처방도 있는데 이것을 먼저 구분하면 임상이 훨씬 더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 제가 중심으로 한 것은 크라시의 전 제품이 한 26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걸 좀 먼저 저희 학회 관점으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라시에를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도 미리 다려놓는 한약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볼륨도 있고 보관 기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죠. 근데 이것은 보관 기간에도 훨씬 더 좀 수월하고 편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약을 다렸을 때만큼의 용량에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쓰고 있고 실제 해보니까 유의성이 많이 저는 느꼈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복용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사실 이 강의 준비하기 전까지 환자들한테 이것을 커피처럼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약간 쓰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의를 저도 준비해 보니까 복용법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 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약을 털어놓고 그 다음에 삼킨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이거 저도 사실 강의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창피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환자들이 더 편하게 먹더라고요. 네, 저도 역시 먹는 한약이 클래식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이렇게 먹는데 너무 수월하게 잘 나갑니다. 안 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크라시에에서 임상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저희 강의 준비하면서 크라시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자료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이 자료가 사실 한의사들한테 잘 공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직원용 가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 강의에는 모두 다 오픈해 놨습니다. 모두 다 정리해 놨고. 그래서 최소한 일본의 의사님들은 이걸 많이 좀 보고 할 텐데, 일단은 이 크라시아 제품을 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한번 써보고, 일본의 가이드가 그렇거든요. 한번 써보고 안 들으면은 좀 더 용량을 좀 증량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처방을 바꿔라. 일본의 대부분 의사님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그런 가이드를 하고 있고, 또 보통 이걸 활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저 같은 경우 원예탕전을 하는데, 원예탕전을 하면 오는데 처방 내고 오는데 한 이틀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미리 다려놓은 약을 줄 수도 있지만 미리 상비약을 좀 준비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게 이제 미리 한 20여 이상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틀분 정도 이제 하루에 3봉을 기준으로 전 주는데 이틀분 먼저 주고 그와 비슷한 내 처방을 이제 탕약으로 맞춤약을 주면 연속성이 있고 또 항상 요 기간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또 때로 요걸 써보고 실제로 좋으면 그것만 또 처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관리용으로도 좋고 탕약을 쓸 때 또 하루에 1일 2팩씩 주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3팩도 주고 또는 미리 탕약하고 같이 줘서 이걸 좀 융합해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스틱 포장에 K라는 기준으로 K01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게 뭔지 체크해 봤더니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진에는 자세하게 보지만 나머지는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해피콜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요 환자들이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뭐라고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면 훨씬 수월하게 환자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화 상담을 보면 피드백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크라시 한약제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탕약과 저도 이제 보험약을 전 제품을 다 쓰고 있는데 보험약을 쓰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실은 한의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섣불리 안 하고 또 이게 생각보다 부영물이 있다 보니까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많이들 안 하시는데 향후에 제가 아마 보험 한약에 대한 전체 강의도 한번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액센트를 주고 좀 더 효과적인 약을 쓰거나 또는 한의원에 좀 더 인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크라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또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효과는 한 탕약과 좀 동등할 정도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이 저희 같은 이런
여러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도 있고 환자한테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가이드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자한테 활용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크라시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우수하게 품질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출하시고 건조하고 제재활해서 거의 이제 탕약과가 유사할 정도의 어떤 것을 구현을 해놨다는 건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또 이 장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인데 사실 탕약을 하면 우리가 탕약이 좀 고가다 보니까 비급여 처방을 하면은 이제 진찰료를 별도로 할 수 없게끔 2001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탕약을 하면 진찰료 못 받게. 그래서 저는 그것만 기억하고 그동안 이런 제재를 할 때 진찰료를 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처방이 고가라서 초기에는 조치를 못 쓰겠는데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다 예외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의사협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확인을 그렇게 해줬고 실제로 이거를 심평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걸고 넘어갔는데 한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해서 별도 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쨌든 예전 2014년 자료지만 여러분 진찰을 하시고 나서 크라시아 제약을 주면 진찰료를 청구하셔도 됩니다. 이건 탕약은 안 됩니다. 단 그러나 이거는 진찰료를 하고 이것도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중이익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찰도 제대로 해주시고 그 크라시아 제약을 하면 훨씬 더 인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크라시의 한약제제 임상 활용은 여기 K1부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갈근탕, 소청룡탕, 자결감초탕, 가미소요산, 을자탕, 계지복용환, 육군자탕, 심미패독탕, 황리해독탕, 시오가 연골모르탕, 오룡산, 시오계지탕, 육미저항환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쭉 임상활용 질환이 쭉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임상활용 질환은 우리가 에비던스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비던스도 있어서 나중에 이따 다 소개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팔미저항환, 당기자액산, 계제연골모르탕, 방풍통소산, 갈근탕카, 천공신이, 가미기비탕, 소시오탕, 바나우박탕, 마왕탕, 계제가자액탕, 도해승기탕, 의인탕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이 되어 있고 자세한 임상활용 질환은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질환군별 임상자료 역시 다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임상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일본의 의사님들의 좀 특징이 아무래도 전국민 대상으로 이걸 의사님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의사님들이 한 85% 정도가 지금 한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근거가 지금 잡혀 있는데 순환계에는 예를 들었습니다. 기립선 저혈압, 오룡산 모든 저혈압에 써서 이게 효과 있지는 않겠죠. 이따가 그거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호흡기의 기관지염의 천식에 이런 식으로 소화기 질환의 이런 질환 이런 식으로 간담제 이런 것 이번 시간에 이걸 자세하게 할 시간이 안 되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질환별로 또 나눠서 이번에도 이걸 실어보려다가 도저히 이 많은 처방을 다 할 때 이것까지 시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해놨습니다. 사실 따로 자료는 있는데 나중에 저희 학회 관점에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처방을 구분하는 법까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다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통하지통의 팔미저항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한의 사람들이 요통이나 슬통에 팔미를 잘 안 쓰고 계신데 의외로 약국은 아주 다빈도 처방이란 말이에요. 약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침 위주로 하고 맞춤약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평생 팔미저항환을 한 번도 안 써봤다는 한의사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처방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쉽게 환자한테 접목할 수 있는 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질환, 소아과, 기타. 그래서 여기는 다 임상 연구가 되어 있는 자료만 일단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근거 수준도 있고 환자분들한테 설득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자료가 총 365뷰입니다. 파워포인트만. 대단히 많은 자료인데 제가 한 200뷰까지 줄이려다가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거 무료 강의고 PDF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 쓸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환자를 상담할 때 초기부터 한약을 드시라면 대부분 안 먹습니다.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근데 먼저 이런 근거 자료를 보여주고 환자분한테 지금 현재 명확히 이런 증상이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환자분들은 보면은
흔들리고 실제로 드십니다. 안 드신 분들도 고민하고 다음에 드신 경우가 되게 높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이 한약을 쓸 때 가장 필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는 걸 먼저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환자한테 부담을 덜 드려야 됩니다. 뭐 한약 한 봉에 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난 침 맞으러 왔는데, 그죠? 그런 것들을 깨야 됩니다. 약국처럼. 그래서 상비약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상비약이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크라시아 전 제품도 갖고 있고, 뭐 보험약 전 제품, 그리고 별도로 제가 다려놓은 약, 제가 환약을 만든 약.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무기가 많아야 환자한테 그때그때 맞춤 처방을 하기 전에 쓸 수가 있고, 그래야 환자가 잘 따라오죠. 그래서 일단 제가 환자라고 할 때 보통 하루치만 드려볼까요? 이틀치만 드려볼까요? 이러면은 대부분 먹습니다. 하는 것들. 큰 비용이 부담도 없기 때문에 환자들도 또 생각보다 침만 하는 것보다 효과는 당연히 좋겠죠. 약까지 먹으니까.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 맞춤약을 이제 권고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반제씩 5일분을 얘기합니다. 뭐 5일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먼저 드셔보시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라퍼가 형성된 그 다음에 뭐 한 제를 하시든 더 많이 하시든 이렇게 하면은 환자는 자연스럽게 제가 대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한약의 효과를 받으려야 되죠. 그 적방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환자 왔으니까 내가 오늘 녹욕을 해가지고 뭐 40만 원 팔았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상의 실력을 늘릴 때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임상 연차 20년 더 넘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환자를 많이 보고 약 환자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경영에도 좋고 본인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 좋습니다. 이 크라시아 제약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품별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강의 핵심 뭐냐면 이렇게 크라시아 제약이 무슨 증에 무슨 탕을 쓴다. 예를 들어서 갈근탕이 나오면 감기, 코감기, 두통에 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썼는데 안 나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힘들죠. 한약어 쓰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뭐 말한 대로 뭐 크라시아든 어디 일본의 여러 에비던스 있는 책들 있는 대로 썼는데 안 낫고 오히려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우면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대증 치료, 특히 일본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하고 중의학도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약간 고방도 그런 경향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대증, 증을 위주로 해서 팔강변증이라는 걸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개별 생리를 무시해서 해버리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적방이 되지 않으면 실제 임상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합방지학 관점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그게 아마 이번 강의 가장 핵심일 겁니다. 우리가 EBM이 지금 한의사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실제로 제가 이 크라시아를 좋아하는 거는 EBM이 많기 때문인데 우리 EBM은 결국은 임상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RCT나 증례를 직접 해서 연구나 상당히 여러 케이스 모아서 환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약처럼. 사실 증에 맞추는 거죠. 뭐 소화장애 평리산 예를 들어서요. 평리산을 써보십시오. 모든 사람한테 다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소화제라고 들었는데 왜 안 맞지? 그거보다 더 좋은 처방들도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EBM은 중요합니다. 현대한약 할 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개인의 맞춤약을 해라. 맞춤약을 해야 그 사람별로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소화제를 쓸 때 평리산을 쓸 사람, 어떤 사람은 대화종을 쓸 사람, 어떤 사람은 이중탕을 쓸 사람, 사군자탕을 쓸 사람 다 그 사람의 개별 생활이 다른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그냥 소화 안 될 때 무슨 탕, 이거 대단히 위험한 또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볼 때 가장 제가 볼 때 저약기가 볼 때 또는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한의과 대학이 중의학을 좀 중심으로 책이 많이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의학에선 주로 흔히 알고 있는 팔강변증, 음양 허실변증 이런 식으로 변증을 하는데 증상을 쭉 나열을 하고 인체의 어떤 신체적 공통점을 얘기해주고 병인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불량, 복통설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상이다, 위허다, 비허다. 흔히 동의호환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식상이다, 뭐 외감에 의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병인을 설명한 게 대부분 의학인문도 그렇고 동의보감도 그렇고 당뇨약품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치료법을 뭐라고 하냐면 보비해라, 건비화이해라, 익숙하시죠, 그죠? 강역지구해라. 이게 중의학식 설명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저희 학회에서 볼 때 또는 저희가 볼 때는 중세한의학적인 표현 방식인 겁니다, 사실은. 중세한의학. 그러니까 옛날에는 표현할 방식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 한자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현대한의학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용어도 현대화를 해야 되고 환자가 일단 알아들어야 되고 저처럼 병원에 근무하는, 제가 근무하는 파인일 병원은 양방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니고 양방병원인데 의사님들이 거기서는 한 4분이 있어요. 한의사는 저 혼자고. 그럼 제가 한약 용어만 하면은 소통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의사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알려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환자가, 저는 암 환자를 보는데 제가 뭐 화의지구하고 내상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합니다. 그분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한방도 다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의학에 그런 용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안타깝게 그걸 한의대에서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우리 중의학 변증 과정은 뭐냐면 인체가 공통적인 생리를 기반으로 했다라는데 전제 조건하고 증치를 합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뭔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죠. 그래서 중의학책을 봤는데 안 낫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의학을 보통 칸포라고 하는데 이때는 요 일본은 하나도 조금 더 나가졌어요. 체력을 봅니다. 최근 책들을 보면. 그래서 그거를 실, 허. 여기서 실은 체력이 있다는 뜻이고 허는 몸이 약하다는 뜻이고 그 중간도 있습니다. 중간. 허실 중간이. 이런 식으로 체력을 하나 좀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경향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에서는 좀 더 개별 생리를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팔강면증에서. 그 팔강면증에는 체질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개별 생리라는 게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충되지 않으면은 처방을 쓸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속하는 통합방지학에서는 처방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를 들어서 동일 병인이 있고, 병인은 이제 동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 생리 유형이 다르고, 병리 상태가 다르고, 증상주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과식을 했어요. 그죠? 과식을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과식을 해도, 뭐 소화력 중간인 분도 있고, 이 안에는. 그죠?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불편한데 과식했으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러나 몸에서 이걸 회복시키죠. 하는 것들은 그냥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거고 제가 보면 여기서 소화력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보여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은 과식을 해도 좋은 상태 유지하고 더 먹어요. 이런 분들은. 그죠? 충분히 난 뭐 돌도 씹는다 그래고 소화된다 이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이런 분들 든든하다 그래요. 과식을 해도. 그죠? 근데 뭐예요? 소화력이 약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과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번에 소화불량이 되거나 체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배가 아프고 체했다 그러고 복통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의 원인은 동일해요. 증상도 동일할 수 있어요. 만약에 환자가 똑같이 배가 아프고 체했다고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화력이 약할 때 쓸 수 있는 약들도 있고 소화력이 중간일 때 쓰는 약도 쓸 수 있고 소화력이 아주 왕성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의보감에도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후학 입장에서 어려운 거죠. 처방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이진탕을 합방해 주거나 예를 들어서요. 뭐 약간 소화력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 취했다. 그럼 평이산만 줘도 해결해 줍니다. 소화력의 관력 운동만 풀어줘도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약간 소화력이 중간 정도인 사람은 평이산에 약간 우리가 향사평이산에 좀 더 맞을 수가 있어요. 하는 것도 좀 더 소도제를 더 넣어주고 할 수 있죠. 근데 소화력이 약한 사람을 향사평이산을 주면 소화가 더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이산에 이진탕을 합방한 평진탕을 주거나 또는 사군자탕을 처음부터 줘야 이완돼 있거든요. 소화력이. 그리고 몸이 차서 오는 거는 이중탕이라는 약을 주거나 또는 합방해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처방들이 몸을 보강하면서 쓰는 처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의 개별 생리에 따라서 한약의 처방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이 시도를 했던 게 보통 구한말에 이재만 선생님이 좀 나누려고 노력을 하셨죠. 우리는 체질의학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어떤 병인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개별 생리 조건 또는 생리형이라고 표현한 신체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병인이 신체 조건이랑 개별 생리가 결합하면 병리 상태가 됩니다. 그 사람의 병이 발생하는 어떤 병리가 되는 거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가 환자를 볼 때 하는 증상 중 체했다든가 배가 아프다, 이게 증상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병리는 결국은 변화 요인이에요. 그리고 신체 조건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생리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는 혈액이 흐른다, 심장이 뛴다, 공통 생리죠, 그죠? 네, 누구나 그런 건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있고, 만약에 깨진 거예요, 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걸 불균형하다, 부조하다, 질병을, 한방은 좀 더 병리가 좀 넓습니다 하는 것도 불균형도 병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리의 결과물이 뭐냐면, 현상이 뭐냐면 증상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볼 때는 이 증상을 갖고 설명하지만, 증치약은 이 증상 중 특징을 가지고 처방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생리용을 파악을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따 말씀드리면 병리 상태를 보고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병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환경적인 거, 뭐 운동을 안 하거나, 뭐 과하게 하거나, 영양이나 심리나 감정. 또 우리가 공통 생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인간이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가 있고, 또 인체는 물로 돼 있죠. 한 보통 60% 정도 물이라고 하는데, 세포 내과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 물로 돼 있습니다. 체액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누구나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생리라고 표현하는데, 또 이 공통생리에도 어떤 분들은 에너지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에너지 양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에너지 속도가 빠른 분도 있고, 느린 분도 있고, 다 다르죠, 그죠? 어떤 분은 건실한 강호동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리하게 약한 분도 있어요. 근육량이 차이 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걸 보통 개별생리라는데, 저희는 이거를 체열이라고 표현하는, 열에너지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체열, 체질, 체격, 장부거실, 체력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체력과 오늘의 체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나이가 들면서 전체 체질이 바뀐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소양인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태음인처럼 보이거나, 옛날에는 안 추웠는데 어느 날 추워진다. 환자를 볼 때 그런 분 많죠? 그럼 그게 체질이 바뀐 겁니까? 그 사람의 개별 생리가 바뀐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어느 날 한의원 가면 소양이라고 하고 어떤 한의원은 소음이라고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체질의학에서 좀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병리 상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병인과 신체 조건, 개별 생리가 결합이 됐을 때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인체 총체적인 불균형이 오거나 또는 질병이라는 게 오죠. 병리적으로 변화된 상태가 옵니다. 양방은 이 병리를 보고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그죠? 병리학적 검사까지 하고, 내시경도 보고, 혈액 검사하고, 철저하게 병리학하죠, 그죠? 근데 한방은 약간 증을 주로 많이 봤어요. 그 부분에서 한방의 단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대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바꿔가야 된다.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병리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증상입니다, 증상. 그래서 어떤 증상이 왔을 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유를 때는, 이게 왜 이런 병리 때문에 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무슨 증이니까 무슨 탕. 이렇게 가시면은 실력도 안 늘 뿐더러 잘 안 맞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보통 이 병인을 위주로 하는 게 보통 서양의학입니다, 서양의학. 병인을 따지죠, 다. 세균이 어떻고, 감염이 바이러스 어떻고, 병인을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체질을 위주로 하는 게 보통 이 신체 조건을 사상이야기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증상을 위주로 하는 게 후세방, 고방, 또 이런 것도 증치의학이라는데, 일본의 지금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각기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나는 무슨 파다, 나는 사상의학 파다, 고방 파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무기가 많을수록 좋은 거지, 내가 거기 심취해서 아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저희 학회가 볼 때는 자기만족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환자가 낫는 게 중요한 겁니다. 후세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고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상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가 낫는 게 중요한 거죠. 몸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우리는 많으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병리 상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가 환자를 보자라고 하는 관점은 제가 속한 통합방지한의학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회는 환자를 볼 때는 병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처방을 내야 됩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이 이후에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일 겁니다. 증상을 갖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병리 상태를 갖고
치료하는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체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열 에너지인데 우리가 아까 말한 열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면역력도 좋고 외부에 대응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병이 오면은 실증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염증 반응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체열이 적은 사람들은 허증이 잘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은 상황에 대해 대처하고 건실도는 아무래도 건실하고 몸이 건강하고 근육량이 많고 우리가 근육 안에는 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열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건실도가 높은 분들은 웬만한 병이 잘 안 옵니다. 보통 감기가 오면 이따가 말씀드린 마왕탕증이나 갈근탕증은 건실도가 중 이상일 때 쉽게 말하면 높은 분한테 오는 한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갈근탕을 확 이제 구분하기 쉬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건실도가 낮은 분들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추위도 많이 타고 쉽게 병이 오죠. 허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구분해 두면 좋겠다. 우리는 그다음 이거를 체질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했는데 체질도 중요한데 좀 더 환자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모든 한의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보면 제일 편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와 형체와 체액이 기본적으로 세 개를 기축으로 하는 세계 기본적인 생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생체는 형체와 체액순환과 에너지 대처를 하는데 그래서 체액순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너지 체액순환 형체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방을 또 여기 배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처방 이야기가 대단히 쉬워지실 겁니다. 이 에너지와 형체와 체액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체열, 열 에너지죠. 사람이 죽으면 열 에너지가 없어요. 그죠? 체열이 중요한 거는 처방을 구할 때 대단히 중요한 트립이 됩니다. 그죠? 또 순환이 있습니다. 순환.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또는 체액순환을 돌리는 건 이제 순환이 하는 것들. 심장이라든가 말초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이 개념이 현대한약 용어인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뭘 이용할 수밖에 없었냐. 중세한약은 오행이라는 걸 이용할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상생, 상극,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 방식을 했었는데, 저도 의학임을 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되게 어려워요. 때로는 경강부회가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크라시아 제자, 병태 생리학점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약학 관점에서 크라시아 제자를 처방 연결해 보면 어떻게 보냐? 에너지를 관점으로 보면, 에너지가 부족한 걸 저희 학회는 기혈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보존이탕이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저희 학회 입장에서 가장 기초 처방이고요. 30처방이라 하는데, 또 에너지를 만들 때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변도 잘 봐야 되고요. 그죠? 대변이 적체하고 이러면은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도액승기탕이나 을자탕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시켜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로 볼 수 있고요. 체열 파트에서는 체열이 부족하면은 춥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양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 볼 때 기본 처방은 계지탕, 이중탕. 이 대표적으로 표양어의 계지탕, 리양어의 이중탕 또는 부자이중탕이 가장 기초 처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계통방이. 근데 안타깝게 크라시에는 없어요. 계지가자탕이 이따가 나오지만 계지가자탕 약성이 좀 바뀝니다. 작약의 군약이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팔미저항안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맨 마지막 내용인데 정어와 양어가 결합된 그죠? 그래서 팔미저항안이 여기 속하고 체열이 과다한 걸 보통 열실이라고 하죠. 실진이라는데 대표 처방이 황론해독탕입니다. 뭐 소시오탕 또 소시오탕에 용골과 모려가 된 시오가 용골모려탕 또 우리가 조이승기탕이 있다가 합방돼서 이건산이나 조이승기탕 뭐 이런 처방이 합방된 방풍통소산 다 해열제입니다. 이런 약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백호탕입니다. 백호탕.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체열이 과다할 때 쓰는 처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체액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혈액이 역시 체액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혈액이 부족한 것, 보통 혈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당기 자격산이나 감염소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 처방은 사물탕입니다. 근데 이제 사물탕이 없기 때문에 크라시에는 어쨌든 당기 자격산 감염소에 여기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 조직액이 과다하면은 인체가 조직액이 체액이 있는데 이게 과다하면은
습이 정체한다고 표현합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이 과할 때 좀 걸쭉하게 되면 이제 담음이라고 표현하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이제 습체에 의한 오룡산 또는 의인을 이용한 의인탕, 반아우박탕, 당기자액산. 당기자액산은 혈어 습체라고 이때 나오는데 혈어와 습체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세포액이 부족한 걸 보통 저약한 정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한 게 계지가용골보탕, 시오가용골보탕, 육미저항안, 팔미저항안이 속합니다. 계지가용골보탕이 왜 정을까요? 그건 자세한 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이, 인체는 순환이 잘 돼야 된다고, 혈액순환 안 된다고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일반 분들이 이제 귀비탕을 혈액순환제라고 잘 생각을 못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혈액순환제입니다. 귀비탕이라는 약 자체가. 어쨌든 심장에 박출이 부족해서 오는 여러 말초순환장에 쓸 수 있는 약이 귀비탕이 가장 대표적인 약입니다. 근데 감미귀비탕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또 혈관이 협소하거나 좀 폐색되거나 이럴 때 혈액순환장애 올 수 있죠. 말초순환장애 올 수 있는데 그때 대표 처방이 계지복용안이 될 수 있고 형체가 이제 긴장. 우리 인체는 긴장과 이완은 계속하죠. 근데 한약 용어 중에 긴장과 이완이라는 말이 없어서 대단히 어렵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비라 그러죠. 흉비. 가슴이 뭐 답답하고 비증이라고 하죠. 여기 가슴이 근육이 긴장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 흉비에 뭐뭐뭐 처방할 수 있는 심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장과 이완이라는 말이 우리가 집어넣으면 편할 한약 용어들이 그 말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한약적 용어로 되게 어렵게 한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병리 상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증상을 갖고 구분했기 때문에 한 방의 병명이 증상을 갖고 설명한 게 되게 많습니다. 중세한약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 그걸 쓰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형체가 긴장됐는데 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약해서 긴장하는 거고 이따가 설명되지만 자객감투탕, 계지가자액탕은 대표적 긴장을 완화하는 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따가 설명되지만 또 습체가 있을 때 아까 의인탕, 그렇죠? 아까 이제 조직 과다에도 설명했는데 습체가 있어도 긴장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 보통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치료 약들이 긴장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는 것들은 외감도 긴장이 될 수 있죠. 그죠? 지금 약간 좀 날씨가 쌀쌀한 편인데 감기약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계지가자탕, 시오계지탕, 심의패독산, 마왕탕, 갈근탕과 청궁신이, 서초농탕, 방구통수 이런 처방들은 긴장, 특히 외강형 긴장에 쓰는 약입니다. 긴장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외감이 오면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세균이 침범하면 인체는 그걸 방어 기전으로 열을 냅니다. 얘를 해결하려고. 그죠? 그러면 땅구멍이 막히고 발열을 내죠. 이걸 긴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외감형 긴장. 근데 그게 감기가 아닌데도 체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우리가 땀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즉 열에너지를 빼야 체열이 떨어져서 체온을 조절하는 항상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을 우리가 한방에서는 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왕탕은 무한이라고 표현하거나 기탕은 유한이라고 표현해. 이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만,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병리 상태를 보고 하면은 유한에도 마왕탕을 쓸 수 있고 무한에도 계지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을 절대 중요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들. 왜 그 사람이 그걸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것들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허약은 뭐냐? 몸이 인체가 허약하다는 것은 늘어지죠. 쉽게 말하면 늘어져요. 몸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사람은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생각하시면 되죠. 기운 없잖아요. 늘어져요.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소화력도 다 떨어져 있어요. 이완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이완. 그래서 소화기가 이완된 분들은 일반적으로 습이 정체하기가 쉽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하지만 보통 사군자탕증이 보통 많이 나요. 기여가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습이 정체하기 쉽습니다. 이게 사군자탕증을 이해할 때 설명인데 그게 습이 정체하다 보면 나중에 좀 시간이 되고 오래되면 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육군자탕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 이완, 당은까지 오면은 이제 육군자탕증이 되는 거죠. 쉽죠? 병리를 알면 쉬운 겁니다. 육군자탕이 울렁울렁거릴 때 그러면 오룡산도 울렁울렁거릴 때 쓰는데 육군자탕도 울렁울렁거릴 때 써요. 구분점이 뭡니까? 이러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따 설명드리지만 육미저항안이 이완했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육미저항은 약간의 습체를 겸한
이완, 정어형 이완에 씁니다. 이따 설명드리고 육미에 육개부제가 들어가면 팔미라 그러죠. 역시 정어하고 양어가 된 이완 때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상당히 좋죠. 예,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통학 방지학 관점에서 처방을 보는 어떠한 변증 체계와 그걸 통해서 병태 생리를 이용해서 크라시아 제약의 전 제품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